안녕하십니까. 자, 공인인증서 법령 한민우입니다. 오늘은 교재 42쪽 나갈 차례죠. 중개사무소의 운영. 우린 첫 주에 자격을 땄고요. 이제 지난주에 중개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이게 이제 등록이었죠. 오늘은 중개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소를 열었을 때 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서부터는 이제 시험에 몽땅몽땅 나오니까요. 각 파트별로 모두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중개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기업공사의 고용인이란 말이 나왔어요. 고용인. 자, 이 고용인으로 들어가는데 기업공사가 고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고용인의 종류는 일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개보조원이 있죠. 이들의 용어의 정의 한번 기억을 살려볼까요? 소속공사라 하면 말 그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 자가 소속공사예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란 말 다음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의 종류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직원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또 하나는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는 소공이라 했기 때문에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공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둡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조원이에요. 중개보조원은 뭐로 출발한다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기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기업공사의 중개 업무에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중개보조원의 용어의 정의였습니다. 이 둘을 우리는 고용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법상 고용인에 대해서 인원수 제한이 있느냐? 인원수 제한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수십 명 고용해도 되고요. 전혀 고용치 않아도 됩니다. 종전에는요, 그 중개보조원의 수에 대해서 제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뭐 4명, 2명, 이렇게 이제 고용을 더 못하게 돼 있었는데, 이건 과도한 규제라고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고용인의 인원수, 보조원의 인원수를 다시 한번 제한하자, 뭐 이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 요즘 뭐 실직 상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현재는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제한이 현재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알고 있거든요. 둘 다 이중 소속하면 안 되는 거죠. 중개사무소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다음에 결격에 해당한 자를 고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결격 사유자 고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럼 이들을 우리가 기업공사가 고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고용신고 들어오셔야 돼요. 고용신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이들이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예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고용신고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들과의 고용관계 종료됐어요. 그럼 종료신고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고용관계 종료신고인데, 이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내에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첫 순환이니까 고용신고, 업무개시 전이고 종료신고는 10일 내에 한다, 이렇게 이제 감을 잡아두고요. 10일이 등장했죠. 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이것도 10일이고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일단 10일입니다. 그래서 10일 기억을 해주시고요. 원래는 말이에요, 고용신고하고 종료신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둘 다 똑같이 10일이었어요. 근데 고용신고만 업무개시전으로 바꿨거든요. 왜 그러냐면 10일로 운영해 보니까 고용신고를 실효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지금 중개보조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고용신고를 거의 안 하는 게 이제 50% 정도는 안 해요. 절반은 안 하는데 10일로 운영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게, 예를 들어서 등록관청에 감독을 나왔는데 실장님 앉아 계시거든요. 명단을 딱 본 거예요. 명단을 봤더니 명단이 없어요. 고용신고 왜 안 했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제 출근했다. 어제.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고용신고는 업무개시전으로 바꾸는 겁니다. 종료신고는 여전히 10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조원 고용신고 안 한 거 걸리잖아요? 그러면 업무정지 먹습니다. 한 달 업무정지예요. 싹싹 빌면 물론 15일로 깎아줍니다. 그래가지고 등록관청에 감독 뜨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죠. 그래서 이제 보조원 고용신고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법문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전까지, 이제 고용 신고하기 전까지 어떤 교육 받아야 되냐면 실무 교육 받아야 됩니다. 소속 공사는 실무 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 교육 우리 며칠 한다고 그랬어요? 4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루는 온라인 교육, 3일은 집합 교육 한다고 그랬으니까 4일 가서 소속 공사는 교육을 받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있잖아요. 중개보조원은 어떤 교육 받아야 되냐면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직무교육. 그래서 이제 교육제도는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는데 중개보조원은 이제 직무교육을 받는데요. 직무교육은 현재 법정 시간이 3, 4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반나절 가서 직업윤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비는 5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협회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데 5만 원이 직무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고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법문에 지금 그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교육비 누가 내야 돼요? 누가? 본인이 내야 돼요? 우리 사장님이 내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부리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추접스럽게 교육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고 그냥 점심값도 안 주면서 교육비는 내주세요. 안 받고 왔다 가면 가서 받고 와라 하고 교육비 내주시는 게 사람을 부리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고용신고, 종료신고 했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모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신고, 종료신고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그 고용신고, 종료신고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업무의 내용이 있거든요. 이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교재에 지금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일순환 하시게 되면 쉽게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에 관한 내용인데 둘이 잠깐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일순환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 내용, 그다음에 중개보조원의 업무 내용인데 지금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게 용어의 정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속 공인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럼 중개 업무라는 게 뭐였냐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 이게 핵심 중개행위 3가지라고 그랬죠. 이 3가지를 우리 소속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개 업무다. 근데 중개보조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현행법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속공사 있지 않습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지금 우리 법상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소속공사가 작성을 했잖아요. 그럼 서명 및 날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속공사는요, 중개행위를 했다면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개보조는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없어요. 이런 차이가 있죠. 또 우리 법상 오늘 공부하겠죠. 이거 날인을 하는 자는요, 반드시 인장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 제도가 있는데 우리 소속공사는 인장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인장 등록 의무가 있어요. 모든 소공은 인장 등록해야 되죠. 근데 중개보조는 그런 의무가 없어요. 일단. 그 다음에 또 이제 차이점이 교육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소속공사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근데 중개보조는 어떤 교육이라고요? 직무교육. 그래서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소속공사는요, 2년마다 연수교육도 받아야 돼요, 연수교육. 근데 이제 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소공은 자격증이 있고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다는 거 금방 알고 있고요. 둘 다 이중속 금지, 결격자 고용 금지, 둘 다 고용신고, 종료신고 대상이라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감 잡아 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일순환 하게 되면 이 둘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들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기업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교재 42쪽 맨 밑에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기업공사의 책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첫 순환이니까 이건 민법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탄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법 15조 2항이에요.
우리 공인인증사법 15조 2항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속 공인인증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라고 그랬어요. 중개보조원의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인증사의 행위로 본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규정에 근거해서 소공이나 보조원이 업무 수행했잖아요. 그럼 바로 개공행위로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소공이나 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를 하다가 중개인의 손해 입혔다.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그대로 우리 개공이 뒤집어 쓰게 됩니다. 또 이들이 업무상 행위를 하다가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위반 행위 있잖아요. 업무정지는 영업정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이 했어요. 그러면 개공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규정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공부하는데 양벌 규정이라고 있어요. 양쪽을 다 벌한다 이건데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징역벌금 위반행위 했잖아요. 그럼 징역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버리면 그를 고용한 기업공사는 벌금형으로 처단돼요. 벌금형으로. 이게 형사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간주한다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과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직접 그들의 업무상 행위로 개공이 먹을 수 있고요. 형사책임으로는 양벌 규정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공부하는데 이걸 적용돼서 벌금형으로 처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인자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업무상 행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업무상 행위를 우리 대법원에 따르면요. 굉장히 넓게 해석해요. 그래가지고 쬐끔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이건 업무상 행위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소속이 퇴근하셔갖고 쇠주한다는 듯이 옆 테이블과 시비 붙었어요. 그래갖고 취업했다. 이건 업무상 행위로 볼 수 없죠.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소속공사가 만약에 중개사무소에서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가 의뢰인이 아주 꼭지 돌게 하는 의뢰인들 엄청 많죠. 그러면 이제 아니할 말로 개진상이에요. 그럼 이제 소속이 그걸 참다 못 참아갖고 승질 나갖고 사무소에서 만약에 의뢰인을 취업했다. 그럼 그건 업무상해로 볼 여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우리 대법원은 이걸 업무상해로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민법의 탄력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제 고용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쪽으로 가보시죠. 기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라고 나와 있어요. 업무범위라고 나와 있죠. 중개대상물의 범위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잘 묻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중개상물 5가지가 있잖아요. 토지, 건물, 토지 영창물,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이 5가지에 대하여 개업공사 종별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느냐? 종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업공사, 공인인증사인 개업공사, 법인인 개업공사, 중개인이 계시잖아요. 이 세 분 모두 5가지 물건을 다 중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이제 업무의 지역적 범위예요. 그래서 개업공사 종별에 따른 업무 지역의 범위인데 이것도 뭐 시험에 잘 묻진 않아요. 그럼 지금 현재 개업공사 종별 3가지가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죠.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중개인이 계세요.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법상요. 법인인 개업공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 있죠. 이 둘에 대해서는 업무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예 없어요. 업무지역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중개사무소를 어디다 둔지 간에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는 전국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 있어요. 업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입니다. 그런데 중개인만 제한을 딱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개인은 자신의 중개사무소입니다. 자신의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을 업무지로 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에 한하여 중개행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중개인은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가 업무지역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경기도 광명시에다가 중개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이에요. 경기도 광명시에.
그러면 이분의 업무 지역은 어디란 얘기예요? 경기도란 얘기죠. 그럼 이분은 경기도 내 물건만 중개할 수 있고요. 이거 서울시 물건은 중개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 물건도 당연히 중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중개인은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가 업무 지역이고 그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그래서 시도가 업무 지역이에요. 다만 지금 현재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게 있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죠. 이게 바로 이제 정보망인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거에 우리 중개인이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고 이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하는 거예요. 이렇다면 이 정보망에 중개사물이 쭉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 공개된 중개사물에 대해서는 업무지역의 것이라도 중개할 수 있다 이랬죠. 이게 유일한 예외예요. 그러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망 가입을 하고 그 가입한 정보를 이용하고 이 정보에 공개가 돼 있는 물건이어야 돼요. 그래도 이제 업무지역의 것을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순환서부터 연습을 많이 하겠지만 중개인이 정보망, 부동산 거래망 가입하면 이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즉시 전국으로 확대된다. OX. X겠죠? 이게 업무지역의 확대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인정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고용인 방금 전에 공부했는데 우리 중개인이 소속공사를 고용했어요. 그러면 그 소속공사 업무지역은 전국이 되겠습니까? 중개인의 업무지역으로 제한되겠습니까? 제한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개인이 소속공사를 고용했다 하여 그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용인자의 팔자는 개공의 팔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을 잡아둡니다. 중개인이 업무지역을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입니다. 이 정도. 그래서 우리 기업공사의 종별 세 가지 중에 유일하게 업무지역 제한을 받는 자가 바로 중개인이에요. 그래서 이 자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면 기업공사 종별에 따른 업무지역의 범위를 따져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45조. 기업공사의 겸업으로 들어갑니다. 겸업. 그러면 우리 기업공사에 이제 겸업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 겸업은 말씀드렸듯이 중개업 외에 우리 기업공사가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겸업에 대한 문제예요. 중개업 외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열어놓고요. 슈퍼마켓 들어갈 수 있느냐? 회사에 출근할 수 있냐? 이게 바로 겸업에 관한 문제다. 이게. 그래서 이 겸업은 그러한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이중소속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중소속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거죠, 지금. 중개사무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전면 금지였어요. 근데 겸업은 이중소속과 틀리죠.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바로 겸업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 법상 겸업에 대한 태도가 개인인 기업공사요. 개인인 기업 공인인계사에 대한 겸업과 법인인 기업공사입니다. 법인인 기업공사에 대한 겸업의 태도가 우리 법이 완전히 지금 현재 태도를 정반대로 하고 있죠. 이거를. 그럼 개인인 기업공사라 하면 공인인계사 기업공사와 중개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개인인 기업공사의 이 겸업에 대해서는 우리 법상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경우는 능력이 닿으면 얼마든지 겸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이게. 근데 법인입니다. 법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법인은 할 수 있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법인은 토탈 할 수 있는 업무가 몇 가지라고요? 7가지만 허용했어요. 7가지.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더 허용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법인의 경우는 법제 14조에서 정한 업무 외에는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인 기업공사는 업무의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겸업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법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업무가 훨씬 많을 거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해요. 법인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겁니다. 개인이 겸업 제한이 없어요. 이게. 그럼 왜 그랬을까? 이게. 실무를 보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그 개인인 기업공사는 실무상 중개부조이나 소속공사를 한두 명 고용해서 업무하는 게 고작이죠. 그러니까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는 겸업 제한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은 제한 안 한 거예요.
근데 법인의 경우는 생각을 해보세요. 직원을 수십 명 고용하고 대형화될 수 있죠. 이런 대형화된 법인에 대하여 업무의 제한을 안 해버리면 중기업은 부수적으로 하고 아주 요상한 업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인은 제한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겸업 범위가 누가 훨씬 넓다? 개인이 훨씬 넓어요. 개인이 훨씬 넓습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경우 오히려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지금 개업공사 10만 5천 명이 좀 넘어섰는데 이 중에 법인인 개업공사가 1000개도 안 돼요. 법인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법인으로 가면 업무 제한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의 겸업에 대해서 풀자. 이런 얘기가 이제 논의가 굉장히 있었는데 결국 19대 국회 때 이제 쟤들이 싸만을 하고 이걸 결국 통과문 시키고 이제 문 닫아버렸는데 어쨌든 법인의 겸업 푸는 거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리 협회에서 오히려 더 반대하고 있어요. 법인의 겸업을 풀게 되면요. 우리 골목 상권이 침해된다 이거죠. 슈퍼마켓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들이 돈 되는 거는 다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중개법인의 겸업에 대해서 풀어버리면 결국은 대기업들이 뛰어들 거다. 그럼 골목 상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이거는 봐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여전히 지금 법인의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겸업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드리는 말씀은 일단은 참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물어볼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인의 경우는 겸업 제한 안 받기 때문에 능력이 닿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만 법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잖아요, 개인. 그럼 겸업 제한을 받는 거죠, 이거. 특별히 금지하고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는데 우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지돼 있어요. 첫 번째 금지행위예요. 이건 우리 법상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중개사물에 대한 매매업은 못합니다. 이건 금지행위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공무원 신문을 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 신문을 가신 분은요. 중개사무소 못 열어놔요. 이거는 우리 법이 금지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은요. 영리행위 종사 금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신문을 가신 분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이거 안 됩니다. 중개사무소 못 열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중개인 있지 않습니까? 중개인의 경우는 경공매 업무 허용 안 했다고 그랬죠? 원래 경공매 업무는 변호사 업무예요. 그러니까 중개인은 우리 법에 의해서 경공매가 허용이 안 됐어요. 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법으로 명문화 시켜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에서 금지하는 건 당연히 못하고요. 우리는 내재적 한계도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개인이 겸업을 함에 있어서 내재적 한계도 있다. 그럼 내재적 한계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등록증이나 자격증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될 정도의 겸업은 불가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중개사무소를 열었거든요. 근데 A가 중개사무소 열어놓고 이분은 회사에 말이에요. 주간에 상근직으로 출근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중개사무소를 여신 A가 개공이 회사의 주간에 상근직으로 나가버리면 결국은 의뢰인이 이 사무소를 찾아왔을 때 중개 업무 수행을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은 A가 소속이나 중개보조원한테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겸업은 양도대여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의 겸업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회사의 주간에 상근직으로 나가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회사에 나가시게 되면 갑종 근로속세 납부하죠. 이걸 갑근세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개업공사가 만약에 갑근세 납부 실적이 나오잖아요. 갑근세 납부 실적이 나오면요. 일단 이건 등록증 대여로 추정해요. 그래갖고 등록관청 이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등록 취소하겠다고요. 청문 통지서 보냅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전에 이제 청문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청문 과정에서 만약에 나는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걸 반증을 못하면 결국 등록 취소합니다. 그리고 고발까지 당해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실무입니다. 실무인데 저는요. 회사에 나가셔가지고 갑근세 납부 실적이 나왔다 해서 당연히 등록증 대여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요. 회사에 나가시긴 나가시는데 주간에 나가는 게 아니고 야간에만 나가는 거예요. 이건 상관이 없겠죠. 대신 조건이 잠이 없어야 되죠. 주간에 근무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야간에 나가는 건 이제 상관없는 걸로 보이고요. 또 요즘 근무 형태가 특이한 경우들이 많아요. 오전에는 출근하고 오후엔 다 쉰다. 그럼 중개사무소 열어놓을 수 있겠죠. 또 일주일 내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 이틀 정도만 출근하고 나머지 5일은 다 쉰다. 그럼 열어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는 그거예요. 어른이 찾아왔을 때 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겸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대회에 안 걸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말이에요. 수입이 불안정하니까 겸업을 많이 고려하거든요. 많이 고려하는데 우리 국토부의 기본 입장은요. 개업공사는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겸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저도 그 점엔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중개업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면 겸업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말이에요. 꽃집하고 중개사무소를 같이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꽃집을 겸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간판이 한쪽은 지금 현재 꽃집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쪽은 공인인증사무소로 돼 있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손님이라 가정했을 때 이 동네 와가지고 내가 지금 아파트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사사무소가 보이더라고요. 들어가려고 봤는데 여기 화분들이 아주 난장판이에요. 그러면 결국 전문성이 없어 보이죠. 또 꽃을 사러 갔어요. 근데 공인사무소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또 꽃집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집이 있었는데 영업이 굉장히 안 됐죠. 잘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등록과장이 감독 나올 때요. 이렇게 다른 업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구획해라 그래요. 공인사무소가 어디까지고 중개사무소가 어디까지고 꽃집이 어디까지인지 구획을 해라 하고 우리 등록관청이 유도하죠.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정도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이런 겸업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중개업을 잘하고 남들과 차별화할까 이걸 고민해야지 겸업을 어떻게 하면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저녁반 있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저녁반. 회사 다니면 안 된다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오해를 하고 오신 거죠. 내가 자격증 따고 우리 차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운영케 하고 나는 회사에 계속 나가야지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안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 자리에는 뭐 그런 분 안 계실 걸로 일단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인에 대한 겸업, 이거는 이제 해석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 두시고요. 문제는 법인이에요. 법인의 겸업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45쪽 맨 밑에 1번 법인인개업공사부터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46쪽에 메뉴에 박스 처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의 겸업에 대한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법인의 업무 이렇게 불러요. 법인의 업무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가지만 토탈 허용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업무라는 게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가 더 허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은요, 이 중개업에 대해서는 필수 목적 사업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해 줘야 되고요. 6가지 업무를 더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소위 법인의 겸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 법인의 6가지 업무를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죠. 임의사업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법인의 겸업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6가지 업무 내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고요. 아주 출제 빈도가 작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음자 따서 암기를 해버릴 겁니다. 이거는. 그럼 법인은 중개업 외에 첫 번째 어떤 업무를 더 할 수 있냐면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 상가입니다. 이것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도 지금 현재 상업용 건축물이 맞거든요. 그럼 이제 이 건물 소유자로부터 우리 개업공사가 법인이 위임을 받는 거죠. 위임을 받아가지고 보증금 징수하고 그다음에 월세 관리비 징수하고 경비 붙이고 청소 붙이고 주차 붙입니다. 이게 관리 대행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택 상가에 대한 관리 대행이 가능한데 실무적으로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관리 대행이 있죠. 이거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오피스텔이 보수가 좀 적고 원룸이 보수가 좀 적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중개업소에 따라서요. 오피스텔이나 원룸 관리 대행을 한 30세대 정도 갖고 있다. 그럼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권리금이 엄청 셉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렇게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이런 것들 이제 관리 대행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게 관리 대행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법인은요,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업을 영위할 수 있죠. 이게 다름 아닌 부동산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이용에 대한 상담, 개발에 대한 상담, 다음에 이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상담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포크랜드에서 땅을 들러 없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업은 할 수 있다 없다? 부동산 개발업은 할 수 없습니다. 또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이었죠. 그러니까 법인의 임원이 증권 투자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증권 투자 컨설팅 되느냐? 안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되고, 다음 세 번째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의 제공업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개업 경영 컨설팅이거든요. 이걸 전문용어로 앞으로 제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프랜차이즈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중개업 프랜차이즈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치킨집이죠. 그러면 법인 통닭집 프랜차이즈 할 수 있나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이건 중개업에 대한 프랜차이즈입니다. 중개업에 대한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본 부동산 114, 부동산 서브, 부동산 1번지 이런 것들이 중개업에 대한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중개업에 대한 프랜차이즈니까 상대방이 누구여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이어야 돼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개공 대상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는 차츰 기억을 할 건데, 그러면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란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개공 대상이어야 된다. 공인중개사 대상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주의해 주고, 다음 네 번째로요,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이것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타인이 건축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분양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분양 대행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토지 분양 대행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그건 더 기억할 건데, 토지 분양 대행을 허용해 놓으면 이제 이거는 투기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토지 분양 대행은 허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입차 신청 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죠. 이걸 저는 이제 경공매 알선 대리업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잠시 후에 더 부연 설명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럼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라는 게 이사 관련 용역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사업체나 도배업체 있잖아요.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소개까지만 돼요. 소개까지만. 그래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게 법인의 겸업 6가지가 이거예요. 상당히 헷갈릴만 하죠. 그래서 이제 두음자 따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확하게 우리는 이제 암기를 해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인이 할 수 있는 6가지 업무가 바로 이건데, 자, 여기서 이제 따지고 가야 되죠. 그럼 이 6가지 업무 있잖아요. 이 6가지 업무를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는 이 6가지 업무 모두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건 법인의 고유 업무가 아니에요.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는 6가지 업무 다 수행할 수 있고요. 이게. 그럼 중개인. 우리 중개인의 경우는 이 6가지 업무 중에 경공매는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이 할 수 없는 업무도 할 수 있어요. 법인은 이사업체 소개까지만 됩니다. 근데 개인은요,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도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다음에 이 6가지 업무는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을 제외하는 업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수는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이 없어요. 알아서 받으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보수는 초과에 걸릴 일이 절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걸려도.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럼 법인의 업무 6가지를 모두 다 따져봤고요. 따져봤는데 여기서 경공매 알선 대리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짚고 갑니다.
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 공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권리분석 및 취득이 알선해 줍니다. 입찰 신청,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업무를 우리 중개인은 단 한 가지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럼 경매는 우리가 법정에서 하고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공매는 뭐냐? 공매는 공개 매각의 준말이에요. 후일 이제 근무하는데 공개 매각의 준말인데, 그 공매라는 것은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세무서장, 지자체장, 기업체, 은행,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여기서 하는 걸 공부해요. 여기서 하는 거를. 그러면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준다는 업무는 뭐냐? 이거 내가 이 부동산 낙찰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 떠안아야 되느냐? 이런 걸 분석해 주는 거예요. 취득의 알선은 뭐냐? 취득의 알선은 경제적 가치 등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현재 이 물건 시세는 얼마? 최저 매각가는 얼마? 낙찰가율은 몇 프로로서 이 정도면 낙찰이 된다. 또 이렇게 팔면 이 정도의 수익이 이상된다. 경제적 가치 등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취득의 알선이고, 대리는 그럼 그거 아니겠습니까? 입찰법정에 가서 대신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 받아주는 행위예요. 이게 바로 대리다. 그래서 명실공히 법인인계약공사와 우리 공인인상계약공사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 있죠. 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를 하고자 하잖아요. 이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법원에 먼저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경매 대리업 수행을 위한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 있죠. 이게 마련된 규정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에요. 이게 대법원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수신청 대리인이라고 그러는데, 실무 마지막 시간에 아마도 공부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은요, 상당히 이거 지금 우리 공사법 내용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해버리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 내용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 이 차이점만 정리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후일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감 잡아야 될 게,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한다.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만 하는 거예요. 요것만 한다면 법원에 등록 안 하고도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 부동산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법원에 등록 안 하고도 그냥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직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를 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한다. 그걸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럼 실무적으로 법원에 대리인 등록 많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거의 안 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우리한테 이제 허용이 됐을 때는 대리인 등록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만 안 하면 되니까, 대리만 안 하면 되니까 대리인 등록 많이 안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실무적으로 봤을 때 경매 부동산을 부동산에 와가지고 중개업소에 와가지고 찾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경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로 경매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지 중개사무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대리인 등록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는데 참고 여담입니다. 지금 합법적으로 경공매 업무 있잖아요. 이걸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보수를 받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 경공매는 원래 변호사의 업무였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당연히 지 업무니까 이거 수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한 사람 더 있죠. 누구? 법무사. 법무사가 보수를 받고 경공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기에 경공매 업무가 법무사한테 먼저 허용됐을 것 같아요? 우리 개업공사한테 먼저 허용됐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묻는 취지로 봤을 때 개공한테 먼저 된 것 같죠? 일단. 그래서 사실 법무사보다 우리한테 먼저 경공매 업무가 허용이 됐어요. 우리한테 먼저.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냐면, 우리한테 지금 현재 1994년도 있잖아요. 1994년도에 중개법인 있죠. 중개법인한테 경공매 업무를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별로 없던 시절에는 변호사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경공매를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 경공매 시장을 떠나버리니까
여기를 석권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주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석권했던 사람들이 주로 우리 이제 행님들, 깍두기 행님들이 주름을 잡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경복궁 시장이 아주 난장판이 되니까 그럼 좋다. 너네가 관여 안 하니까 일단은 전문 직업인인 우리 중개법인한테 허용하겠다 해가지고 그 우리 중개법인한테 허용한 게 1994년도에 일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중개법인한테 허용하는데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까지는 허용했어요. 근데 대리를 허용을 안 했어요. 중개법인한테. 전에는 그래갖고 법인으로 가는 주된 이유가 경매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거.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허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반감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대리를 허용 안 했습니다. 그럼 아주 강아지 같은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럼 이제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요즘 경매 시장이 좋다 하니까 내가 여유자금이 생겼다. 경매에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럼 중개법인에서 이제 브리핑 할 거 아니에요? 좋은 물건이 있다. 이거 이렇게 해갖고 낙찰받으면 이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하고 브리핑을 쫙 했어요. 투자하셔라. 그랬더니 손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경매를 잘 모르니까 그럼 내 대신 법정에 가서 입찰표 써주고 낙찰 받아달라 합니다. 그럼 중개법인이 뭘 하게 되느냐? 저는 대리는 못하거든요. 이건 변호사한테 가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강아지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중개법인들이 변호사를 고문으로 고용해갖고 이제 업무를 수행해왔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 왔다가 이제 2003년도가 되죠. 2003년도가 되면서 법무사법을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법무사법을 개정하는데 법무사에게 전면적으로 이제 이 경매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법무사법이 이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변호사협회 반대했겠죠. 당연히 반대했을 겁니다. 우리 공인중개사협회 반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가 기득권을 갖고 있었죠. 당연히 반대했죠. 이게. 근데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법무사협회 쪽에서 그랬답니다. 야, 우리 공인중개사협회 쪽에 야, 너네들 지금 현재 중개법인한테만 이거 대리를 허용 안 했고 중개법인한테만 권리분석 취득 알선 허용했지 않느냐. 절름발이 아니냐. 더군다나 공인중개사기관한테는 허용도 안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네 법 개정할 때 우리도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네도 가만히 있어라 그래갖고 결국은 2003년도에 법무사법이 통과가 돼요. 그래갖고 결국은 법무사법에서 이제 전면적으로 법무사에게 경공매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법무사법이 개정됐으니까 우리 법도 개정해야 되죠. 그때 당시 중개업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2004년도였죠. 2004년도에 우리 중개업법에다가 우리 개업공사에게 전면적으로 경매를 허용하는 걸로 그 안이 개정안이 2번이나 국회에 올라갔어요. 2번이나 이게.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법이 국회 본회의에 가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를 시키려면요. 국회 상임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국회 상임위가 있는데 그 상임위 중에 하나가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어요. 법제사법위원회. 이걸 법사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사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법안에 대하여 문구라든가 앞뒷말 이거 전부 다 이제 수정을 해갖고 본회의로 넘겨요. 그럼 본회의에서 이제 그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법안은 전부 다 법사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사위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이 출신이 누구냐? 다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 출신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뭐 참고로요. 국회의장을 여당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사위 위원장은 야당이에요. 그게 이제 파워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법사위원장이. 그래서 지금 법사위원장이 상당히 지금 말이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 현재 법사위원장도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법사위를 이게 공인사법 개정안, 우리가 중개법 개정안이 경매를 허용하는 걸로 법사위를 가면 이게 오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법사위에서 심의도 못 거치고 2번이나 올라갔는데 결국은 이게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2005년도가 됐잖아요. 2005년도가 됐는데 이때 노무현 정부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2005년도에. 이거를 시행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놈은 경매 때문에 말이에요. 경매 때문에 이게 계속 법사위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다고 그럽니다. 야, 너네 이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 본회의로 바로 간다. 그래갖고 결국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때문에 결국 경매가 묻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조건 단계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할 때는 결국은 법원에 등록을 해라. 이 조건이 달라진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 중개업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 때문에 이제 경매가 허용이 되면서 그래갖고 우리 법 명칭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하는 법률 이렇게 바뀌었었어요. 이렇게 바뀌었다가 2015년도인가요? 2014년도인가? 그때 이제 공인인수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분할을 시킵니다. 쪼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작에 이렇게 독립법으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 법에다 그렇게 끼워넣게 한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제 공인인수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로 지금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 그때 우리한테 경매가 허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경매에 관여할 수 있고, 요즘은 이제 변호사들이 연간 2,000명 이상이 배출되기 때문에요. 이 변호사들이 경매 전문 변호사들도 있어요, 지금. 물론 중개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어쨌든 현재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경공매 알선 대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겸업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지금 다 봤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수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법인에 대해 잠깐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지금 현재 교재 말이에요. 교재 23쪽을 잠깐 펴보세요. 23쪽. 보충학습 부분에 특수법이란 말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자, 그럼 특수법인에 대해서 용어를 잠깐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지금 법인인개혁공사 계속 그러는데, 이 법인인개혁공사는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순수 중개법인이 있죠. 또 하나는 특수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특수법인은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에요. 강학상. 그럼 강학상 쓴다라는 얘기는 강의할 때만 쓴다는 얘기죠, 이거. 이 얘기입니다. 특수법인은 현재 우리 법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기 때문에 우리가 강학상 특수법인 하는 겁니다. 그럼 중개법인은 뭐냐면 우리 법이 정한 법인의 요건이 있죠. 이걸 그대로 맞춰 등록한 법인이에요. 이게 이제 중개법인이고, 특수법인은 다른 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럼 특수법인의 종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특수법인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이 있죠. 이 법에 따른 지역농협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 가면 단위농협인데 단위농협이 바로 지역농협이에요. 그 다음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있거든요. 이 산림조합은 중앙에도 특수법인이고 지역산림조합도 특수법인인데, 농협동조합 중앙에는 특수법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죠. 산업단지 관리기관, 이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이게 특수법인이에요. 이들은 중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생각을 해보면 고유목적 사업들이 있잖아요.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중개업이 필요했죠. 그래서 중개업을 허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공인사법이 허용한 게 아니고요, 얘네들 설립근거법에서 직접 중개업을 허용했어요. 이걸 우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우리 공사법에 표현되어 있고, 이걸 특수법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농협은 어떤 중개업을 할 수 있냐면, 농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어요. 산림조합은 임목이나 임야에 대한 매매대차를 중개할 수 있어요. 산업단지 관리기관 있죠. 여기는 산업단지 내의 소재는 공장용지나 공장건축물 중개할 수 있고요. 여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여기는 법인의 비업무용 공매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개할 수 있죠. 그럼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중개상물 전체를 제한 없이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건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등록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는 이 법에 따른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특수법인 있잖아요. 얘들도 원칙은 등록을 해야 될 걸로 보여요. 근데 결론적으로 등록을 안 해도 되는 특수법인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특수법인은 등록을 안 하고도 중개업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야는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됐느냐? 농협이 예를 들면 농협동조합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농협은 농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요. 이 경우 공인사법 제9조 등록 규정을 배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법인은 모두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바로 해놓고 등록도 필요 없다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요, 중개업을 할 수 있다 해놓고 더 이상 말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 바람에 얘는 등록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특수법인 중에 등록을 요구하는 특수법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인이 분명히 맞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법이 정해놓은 법인의 등록 기준을 맞춰서 등록 들어와라 라고 한다면 얘 등록 못한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 첫 번째가 뭐냐,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그 대표자는 공인사야 되고 대표자 제외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 공인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법에, 공사법에 직접 특례를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되는 곳에서 언급을 더 할 건데,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더라도요, 자산관리사는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더라도 등록 기준을 적용 안 받아요. 그러면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쓸 때 필요가 없고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필요도 없고, 조직은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일 필요가 없어요. 대표자 공인인사 아니어도 됩니다. 임원 사원 중에 공인인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되고요, 실무교육 받을 필요도 없어요, 임원들이. 그래서 등록 기준을 배제했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를 해줍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법인인 개공하면 두루 이제 중개법인을 얘기하는데,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일단 용어를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까지 다 봤어요. 그럼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지금 겸업을 다 봤죠? 그럼 이제 47쪽에 중개사무소가 나옵니다.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